안녕하십니까. 세상과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한 권의 책을 통해 알아가고 탐색하는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자 강승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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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장장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네, 벌써 우리 오다가다 북카페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예, 시간 참 빠르네요. 만나지 않으면 그립습니다 이제. 네. 정말 어떻게 얼굴 색도 안 변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네, 청취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그리우셨길 바라면서. 네. 그럼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보냈는지 좀 말씀 나눠보죠. 혜원 씨는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영화 한 편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예요. 전 이름 때문에 봤거든요. 네. 누구랑 보셨어요? 혼자 봤어요. 아. 저 혼자 삽니다. 독고다이. 네, 근데 이게 안전한 핵발전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제목 자체가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네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이제 핵발전소가 만들어지고 가동될 준비가 다 되었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평화시위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마되고 이제 핵발전소는 그냥 핵발전소만 있고 운영되지 않은 거죠. 건물만 있대 이제. 네. 근데 그 장소 이제 새롭게 쓰여요. 막 사람들이 모임 장소로 쓰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같이 막 놀고 막 이런 장소로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핵발전소 하면은 기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죠. 핵발전소가. 네. 그렇죠. 근데 새롭게 다가가는 거죠. 이제 주민들이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핵발전소 하면 저도 핵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본 거였거든요. 네. 많이 논란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그때 그 있었어요. 고리 원전 네. 문제도 있었고 뭐 네. 가깝게는 일본 뭐 후쿠시마 사태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엄청난 비극이었죠. 네, 그래서 또 근데 이게 또 평화시로 가동되지 않는 사례도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좀 환경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영화여서 재밌었어요. 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었던 원전이 이제 마을 공동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네. 그런 한 사례가 뭐 됐네요. 주민회관처럼 된 거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혜원 씨는 그 환경 문제에 특히나 여러 가지 ODA 이슈 중에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들었는데 역시나 또 지난주에도 그 환경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보시고 또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동렬 씨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 같아요. 에너제릭한. 네, 에너제틱하게, 네. 에너제틱하게 하는 것이 말고로 예.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우리 젊은 동렬 씨는 지난주에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UN 아카데미 임팩트 어스파이어 이제 한국 협의회 부대표로 있는데 이번에 저희 기관하고 이렇게 협력 기관인 UN 아카데미 임팩트하고 또 티치폴 코리아라는 그런 기관하고 두 단체에서 Teach for Korea요. 예, 그 두 단체에서 주최한 그런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게 네. 그 컨퍼런스에서 진짜 좋네요. 네. 예쁜데요? 여기 보면은 UN 탐나네요. 아카데미 임팩트 로고가 있고 이쪽에 뭐 티치폴에 뭐 따로 광고를 받은 건 아닌데 네, 로고가 박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갔었고 이제 주제는 통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제 있었고요. 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9시간 동안 이렇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는데 근데 좀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졸지 않으셨어요? 네. 왜냐면은 되게 세계에서 여러 석학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특이하게 통일 문제다 보니까 이제 탈북자 관련 기관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또 이제 미래 세대의 일이잖아요, 통일 문제는. 그래서 네. 당장 이제 저희 또래인 대학원생의 그런 연사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컨퍼런스는 막 아무래도 막 교수님들 뭐 권위자들만 모셔서 하는 그런 식의 컨퍼런스였다면 이번에 우리 미래 세대의 의견도 물어보고 실제 뭐 탈북자들 관련된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예. 제가 저기 충무로 쪽에 그 탈북자분들로 이루어진 그 제작소
인쇄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뭐 국내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 특히 동열 씨는 또 이제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또래들의 연사로 참여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했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동열 씨는 동열 씨대로 또 굉장히 긴 학회에 열심히 참가하시고 또 혜원 씨 또 의미 있는 영화제에 참석하셔서 영화를 보셨고 두 분 모두 바쁜 한 주였을 것 같은데 네. 또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샤방샤방한 모습으로 와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다가다 북카페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이 빈곤의 종말을 책을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제프리 삭스 그리고 또 빈곤의 종말 이 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어떤 좀 잘 아시죠 원래부터? 그죠.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라면 다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유명한 교양 서적이기도 하고 뭐 국제개발 협력 전문 서적이기도 한데 네. 이제 또 이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시잖아요. 제프리 삭스가.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국을 또 방한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네. 뭐 아프리카 새 시대 실현 방안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멋진 강연을 또 하시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 오셨죠? 네. 네. 저는 이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제프리 삭스를 이제 직접 만났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만난 거 아니고 이 강연에 참석해서 만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이 삭스 교수는 막 한국은 아프리카에게 많은 경험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뺏기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해라라고 조언을 했었거든요. 네. 솔직히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막 새마을 운동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이 새마을 운동을 또 언급했어요. 제프리 삭스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아프리카에게 새마을 운동 같은 경험을 공유해주면은 더 이제 아프리카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왜 중국한테 뺏길 거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한테 겁주는 거기도 한데 예. 현실을 보면은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점유돼 있어요. 그쵸. 점유하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 남은 건 중국의 철길밖에 없다. 뭐 아, 그런 맞아요. 그 정도인가요? 네, 차인 아프리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완전히 그 중국에서 온 외국 자본도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 내 그 중국인도 굉장히 중국인 이주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제목의 책도 있죠. 차이나 아프리카라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한테 전략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면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이권을 얻기도 한다는 건데 아마 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이런 현실을 생각해서 더 이렇게 한국이 이런 역할을 빨리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KSP라고 해서 네. 발전 경험 공유 사업이라고 하죠. 이제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하는 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신 그런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네. 경상북도에서 최근에 출자를 해갖고 새마을 새천년 재단인가요?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 새마을 운동 전파하는 것만 전담하는 그런 또 기관을 만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아, 네. 최근에 이제 그 분발하고 있어요. 오. 우리나라도. 경상북도라는 지자체 그 기관이 이제 속해 있는 건가요? 재단이?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네. 모르겠는데 네. 궁금하시면 여튼- 찾아보시는 걸로. 네, 찾아보시는데 그 아시죠? 파란 그 초록색 모자 날개 달려. 네. 네네. 다 알려줘요. 어쨌든 그 새마을 운동이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걸 제프리 삭스 교수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또 괜히 뿌듯하네요. 또, 네, 그렇게요. 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맞아. 또 아시니까. 뭔가 예. 네. 그 제프리 삭스 교수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봤는데요. 예. 최연소로 29살 때 정교수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그 전에 물론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 졸업했었고요. 아, 오. 거의 뭐
그 드림 스펙입니다. 거의. 네. 아 세계 석학 네. 맞네요 역시. 그렇죠. 세계 석학에 할 만한 사람이시고요. 뭐 아주 뭐 지성으로는 최고의 이제 경제 전문가이신데 그가 쓴 이 대표적인 책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빈곤의 종말인데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는 거의 뭐 필독서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여기 예. 막 여기 표지에 있는 학생도 지금 빈곤의 종말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네. 또 디테일 강하시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 대해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관심 가지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근데 제프리 삭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석학이자 뭐 거시 경제학자로서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셨잖아요. 네. 네, 개발 경제학의 1세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온 시기는 이제 한참 MDG 새천년 개발 목표. 개발 목표가 진행될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천년 개발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MDG는 2015년에 종료가 되죠. 내년인가요? 내년. 네, 바로 내년. 내년. 네, 딱 내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올해가 2014년이군요. 세월 참 빠르죠. 죄송합니다. 새삼 깨달았어요. 눈 떠보니 2014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책 앞표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네. 학생들도 있고 뭐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혹시 카메라에? 근데 2025년 지상의 모든 가난을 끝낼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MDG는 2015년에 종료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5년에 종료된대요. 가난이 없어진대요. 책 앞표지에 써 있는 그 부제인가요, 그게? 네, 네. 무슨 의미일까요? 뭐 지금이 2014년이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상의 모든 가난이 사라진다는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빈곤의 종말의 그 비밀이 있죠. 네. 네. 점점 열어볼까요? 점점 답이 적혀 있거든요. 안 알려줘. 안 됩니다. 아. 사차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다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현장에서 겪고 느낀 바에 대해서 빈곤의 참혹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 세대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빈곤을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 사실 이 책 열어보자고 했었는데 첫 번째 열자마자 굉장히 어떤 유명한 분이 서문을 써줬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빈곤의 종말 서문을 보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밴드 U2의 보컬인 보노라는 분이 이제 보노. 서문을 썼어요. 예. 보노 아니고요. 때릴 거야? 아 죄송합니다. 포로리죠. 번호 아, 차이는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라고 생각해요. 하시던 말로 다시. 그래서 이 보노가 선물을 써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LP판이 있을 정도로 우와. 네. 이제 제프리 삭스와 이 세계적인 밴드 락스타. U2, 네. U2의 보컬 보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네. 이게 좀 궁금해지죠. 네,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보노가 전 사실 유튜도 몰랐고 보노도 몰랐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유튜. 팬이 아니 있으니까. 세대가 또 U2가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대학생 시절에 있던 밴드라 네, 모를 법도 해요. 제가 좀 괜찮아요. 네. 올드스쿨이라 취향이. 유튜브를 전처럼 유튜브를 헷갈렸어요. 그래요? 워낙 올드스쿨이라서. 베리 올드스쿨. 저는 루카스 하면 링킨 파크밖에 몰랐어요. 역시 세대가 다르다는. 네, 그렇죠. 링킨 파크. 유튜가 어떤 락 가수인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그 관계가 어떤지 얘기하기 전에 30년 동안의 음악 활동을 통해서 유튜는 최고의 락 그룹,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등으로 22번이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대요. 대단하네요. 22번. 와우, 와. 대단하네요. 네. 이런 분을 몰랐다니. 네. 2005년에는 락앤롤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대요. 네. 네, 2005년이면 제가 모를만 하네요. 네, 아 그래요. 초등학생이. 그래요. 그래서 또 세대 간에 또 어떤 그 아니. 격세지감이 또 느껴지는 네. 부분이지만 뭐 어쨌든 뭐 U2가 사실 락이라고 해서 뭐 영국 이런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영국 바로 옆 동네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네. 아일랜드 출신이어서 그런지 좀 소수자 갈등 이런 문제 분쟁 뭐 이런 요소에 굉장히 관심이 또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네, 곡인데 저도 좋아하는 제가. 곡입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북아일랜드 이제 사람들이 자치 주권을 요구하던 그런 시위를 영국 정부가 이제 유혈 진압하면서 이렇게 생긴 그런 사건을 이제 곡으로 그대로 옮긴 그런 곡이에요. 또 그런 곡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보노 개인적인 뭐 수상과 뭐 훈장 목록 이런 것도 뭐 밴드 히트곡 못지않게 굉장히 대단해요. 왜냐면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람 가수인데 공교롭다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네.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3번이나 올랐습니다. 우와. 아, 대단하네요. 수상은 못했고요. 수상은 매우 안타깝게 지금 팬심으로 네.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3번이나 이렇게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에 가수가 올랐어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네.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뭐 영국 기사 자기를 또 수여받았고 예. 우와. 좀 근데 아이러니하죠.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사람인데 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이제 영국 영토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2005년에는 뭐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것도 2005년이네요, 혜원 씨. 아 그러네. 사실 아일랜드가 막 다들 영국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아일랜드가 다 선진국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개도국이었어요. 그런가요? 아 그래요?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발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건 정말 모르던 네. 그런 사례네요. 네. 네, 저는 전공 시간에 아일랜드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전공생의 그런 네, 어쩌면은 더 아일랜드도 그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유튜도 이런 시사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자 오다 가다 북카페 지금 서문까지 얘기하는 데만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실 굉장히 보시다시피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주옥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2시간에 얼마만큼 볼 수 있을지는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이슈들을 저희가 골라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 전에 그 서문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보노가 쓴 그 빈곤의 종말 서문에 보면 극단적 빈곤이 의미하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생명의 낭비는 한마디로 전 인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네. 근데 또 모욕이다라고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책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네. 그랬고 제가 미리 열어봤어요, 사실. 그래갖고 이 문제가 이제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프리 삭스에게는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이다. 부유한 세계의 전략적 목표와 가난한 세계의 새로운 계획을 적절하게 교차시킴으로써 필요한 답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통계학개론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수학 계산이 상당히 어렵던데 선배님은 또 이과 전공을 하셨고 네, 자연계. 네. 그리고 또 대학도 또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그 샤대 샤네. 그 출입구 모양이 샤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샤대를 또 졸업하셨는데 이런 방정식 혹시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은 수학을 대학 때 안 들어가지고요. 예. 이과인데 수학을 또 안 하네?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안 들었습니다. 네, 참석만 하고 기로는 안 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했었기 때문에 저도 못 풀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방정식하고 빈곤의 종말에서에 나오는 방정식하고는 사뭇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상하죠. 네. 네. 드립을 쳤는데 버라이어티어 받아들이시길 바랬는데 다큐로 받아들이고 두 분이 참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예요. 그래. 세대 차이. 네, 저도 책 읽기 전에 보노의 서문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절대적이고 바보 같은 빈곤을 추방할 수 있는 첫 세대라는 말을 더 주목하게 됐어요. 첫 세대. 제프리 삭스도 빈곤의 종말에서 막 여러 차례 이렇게 첫 세대 이런 말로 힘줘서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세대가 첫 세대인 만큼 힘을 모아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빈곤을 추방할 수 있는 첫 세대라고 책이 강조를 했는데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세대 이렇게도 한번
거창하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그 제프리 삭스 교수는 대체로 원조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네. 또 새로운 또 우리 국제 협력의 장을 여는 분이시기도 하죠. 네. 이 제프리 삭스 교수께서 빈곤의 종말을 써내려가는 내내 왜 지금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반복해서 묻고 있죠.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 의문에 저는 빈곤이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돈이 없고 그게 빈곤인가? 뭐 혜원 씨는 빈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막 그런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빈곤을 얘기할 때 경제적 수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네. 경제적 GDP가 지표, 어떻고, 예, 네, GNP 가 월 소득이 어떻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막 내가 정말 절대적 빈곤이어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동현 씨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내가 월 소득이 더 낮고 이런 상대적 빈곤도 얘기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전 둘 다 떠나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빈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기본적 역량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뭐 기근 해결, 교육, 위생 같은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권에 관한 부분도 저는 기본적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저 혼자 이런 생각이야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책을 읽고 네. 동의를 한 얘기인데요. 네.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서 HDI라는 네네. 그런 인덱스가 있는데요. 들어봤어요. 네.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네. 음. 이 인덱스를 개발한 학자인 아마티아 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아마티아 센. 네, 인도 경제학자 교수님인데 네. 이분이 책에서 빈곤을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겪고 교육을 못 받고 위생이나 건강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서 참정권이나 경제 참여의 자유 등 뭐 사유재산을 갖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자유의 항목에 이게 다 기본적 역량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얻지 못하는 게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Development as Freedom이라고 해서 이 책을 읽고 동의를 하면서 빈곤을 이렇게 정의하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본적 역량이 박탈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그쵸. GDP, GNP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애매하죠. 추상적이고. 네, 어쩌면은 되게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들어온 거잖아요. 막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도 많이 달라지고 이래서 보통 경제 소득을 얘기를 하죠. 저도 빈곤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또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분의 그 말을 인용하셨어요. 네. 아마티아 센. 네. 굉장히 세신 센. 분이군요. 네. 엄청 세거든요. 네. 아마티아 센도 노벨상 네. 수상자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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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셉니다. 대단한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열 씨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제프리 삭스도 뭐 빈곤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혜원 씨가 말한 것처럼 또 동열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프리 삭스도 이 빈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볼 거는 빈곤이 되겠네요. 네. 제프리 삭스가 빈곤에 어떤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프리 삭스가 말한 빈곤 중에 극단적 빈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극단적 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약 10억 명 정도 되는데요. 7분의 1이나. 네. 그리고 1달러 이상, 2달러 미만 소득의 빈곤한 사람들은 15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인류의 약 40% 이상은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아직도 지금 이 상황에도 40%나 되는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극단적 빈곤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프리카 말라위 예를 들어볼까요?
말라위 사람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황량한 땅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가뭄까지 덮쳐가지고 하루에 한 끼조차 해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벌레가 먹은 썩은 수수 알갱이를 뭐 죽을 쏘아서 먹는데 대가족이니까 15명 정도가 모여서 하루 한 끼를 죽으로 먹는 거죠. 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에이즈로 죽고 할머니와 아이들 뿐인 거예요.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또 아이들은 배고픔과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근처에 진료소도 없고 옷도 신발도 없고 식수원도 없고 밭에서는 작물로 자라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극단적 빈곤인 거죠. 네, 뭐 지난주에 읽었던 그 탈무계 시대 한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한다고 하고 죽을 이렇게 쓰는 네. 척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그거 다 되는 거 기다리다가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네. 죽을 쓴다. 그런 뭐 안타까운 장면이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 사실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아일랜드 출신 비평가이자 이제 극작가인 이제 조지 버나드 쇼가 네. 했던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말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인 거죠. 네. 그 극단적 빈곤이란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만성적 기아 상태,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집안에 안전한 식수나 위생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자녀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교육시킬 능력이 없으며 기본적 피난처, 곧 비가 새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줄 지붕과 조리대,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연기를 배출할 굴뚝, 그리고 땅에서 발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의복이 언제나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개발도상국의 극단적 빈곤 상태가 이렇게 많다는 말씀인데요. 네, 이런 극단적 빈곤 상태를 알아야지 이제 제프리 삭스가 빈곤의 종말을 왜 외치는지 네. 알 수 있겠죠. 네. 제프리 삭스가 분석했는데요. 이제 절대적 빈곤은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 네. 그런 얘기죠. 특히 사하라 미남 아프리카랑 뭐 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천거해 있는데요. 네. 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할까요? 게을러서 아니면 뭐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뭐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글쎄요. 다 아니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빈곤의 함정에 빠졌다. 뭐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그렇게 네.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빈곤의 함정. 제프리 삭스는 이제 빈곤의 함정에 빠진 나라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못 나오면 누군가 함정 바깥에서 뭐 줄을 내려준다거나 사다리를 내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함정에서 구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빈곤의 종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경제 발전의 사다리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빈곤층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한 청사진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자 나라들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네, 인류의 약 한 7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10억 명의 사람들이 말라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라가고 있는데요. 네. 너무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배가 고프면 경제 발전 사다리의 첫 단계 한 발조차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극단적 빈민들이 발전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다리는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극단적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이 사람들은 발을 올려놓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첫 계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네. 약 70억 명에 달하는 세계 인구 중에 약 50억 명이 경제 발전으로 가는 첫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경제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있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뭐 지금 뭐 거의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어떤 첨단 기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요즘에는 또 이렇게 몸에 입는 뭐 여러 가지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그런 것들이 우와. 디바이스 그죠? 웨어러블 네.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또 엄청 조만간에 어떤 새로운 기술 문화를 만들 것 같은데 뭐 오토바이도 이제 날아다닌다고 하고. 아, 그런가요?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아, 네. 네. 저랑 같은 거 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 타보고 싶다. 근데 한편으로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 극단적 빈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멀지 않은 2025년에 극단적 빈곤이 없는 세계가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여기 오늘 삭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동렬 씨 경제 발전이 어떤 곳에서는 성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제 이 부부가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부한테는 이제 2헥타르의 농장이 있어요. 이 집에서는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고 네. 또 스스로 흙집을 지어서 사는데 이 가족은 절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쳐서 자신들이 수확한 옥수수를 소비할 뿐이고 다른 소득원은 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이 가정은 1헥타르당 2톤, 총 4톤의 옥수수를 수확했어요. 근데 이 가게가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재산 축적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네. 일단 저축을 해서 자본 축적을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전문화와 교역을 증대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 농부한테 그 땅을 토양이 바닐라 열매 생산이 더 적합하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바닐라를 심는 거죠. 아 옥수수를 심다가 바닐라 좋다고 하니까 바닐라를 네. 심는다. 네, 그 땅은 옥수수를 위한 땅이 아니라 바닐라가 더 잘 나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이제 바닐라를 전문화시킨다는 거죠. 예. 옥수수 1톤에 150달러였는데 바닐라로 800달러를 벌었다면 굉장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뭐 몇 배 더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면 또 그 주변에 바닐라 농부들이 나타나고 바닐라를 수송하고 보관하는 전문 업체가 형성되겠죠. 네, 또 바닐라 농사가 잘 되니까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농작물 전문가들은 새롭게 개선된 방식으로 토양의 영양을 관리하는 방법과 뭐 개량된 종자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농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1헥타르당 2톤 재배되던 옥수수가 3톤으로 증가되고 또 6톤의 수확을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이제 기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하죠.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네네.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면은 그 가게가 그 한 가정이 완성적인 기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톤 1년에 만들어낸 4톤의 옥수수를 그러니까 모두 다 소비를 해야만 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윤을 이렇게 창출할 수가 없고 네. 또 이제 농사짓는 어떤 쟁기를 새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네. 거기다가 오래 쓰던 쟁기가 뚝 부러져 버렸다. 밭을 일구다가. 최악의 상태네요. 예. 그러면은 아까 작물 재배는 올해 4톤을 뽑았는데 내년에는 쟁기 없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줄겠죠. 네. 예. 적자를 본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한마디로 뭐 자본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네.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면은 빈곤은 없겠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은 뭐 여건이 안 돼서 바닐라 재배가 수익성이 좋다는 소문은 들었어도 실행에 못 옮기면 뭐 계속 빈곤한 그렇죠. 상태겠죠.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인데. 네. 네. 근데 만약에 바닐라를 심었다고 해도 뭐 시장을 연계할 도로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걸 판돈으로 그렇다면 뭐 시장이 없으면 일단 내가 팔 곳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뭐 식량을 살 곳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가정은
예. 식량을 전문화할 기회를 날려버리고 결국엔 또 바닐라 역시 생존을 위해서 의존하는 식량 작물이 되는 것뿐이죠.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바닐라가 또 사실 향신료잖아요. 네. 그래서 또 뭐 볼이나 쌀 이런 거면 키우다가 네. 먹으면 배가 돼요. 정 고프면 아직 여물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네. 해서 네. 뭐 죽을 끓여 먹든가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유사시에 식량으로 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부가가치지만 나름 옥수수보다는 네. 바닐라는 바나나하고 다른 거죠. 예, 좀 바나나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좀 아니 저도 막 대부분 보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바나나 우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맛 좀 비슷하고 네. 헷갈리는데 여튼 식량이 아닙니다. 네, 혜연 씨가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뭐 도로도 없고 시장도 없고 뭐 그거를 판돈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탐욕의 시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또 나왔었어요. 네. 이제 가난한 농촌 마을에는 이제 뭐 트럭 포장도, 발전소 관계용 뭐 운하도 뭐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너무 가난해서 장래를 위해 저축할 수도 없고 그저 네. 모든 것이 고갈된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탐욕의 시대에서 94년도 에티오피아 사례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WFP 세계 식량계획에서 원조한 식량이 에티오피아 동쪽 해안에 당도를 했지만 이제 충분히 그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네. 충분한 양의 식량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해안에서 내륙으로 옮길 그런 도로나 뭐 운송 수단이 없어서 내륙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는 뭐 그런 사례가 네. 있었죠. 예. 안타까운 사례죠. 예. 그 밖에도 자연재해, 홍수, 가뭄, 냉해, 병충해 등 여러 재난이 겹쳐서 아까 그 가족을 다시 예로 들었을 때 그 가계 소득은 그런 재해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네. 또한 인구가 많아지면 뭐 더더군다나 빈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경제는 뭐 성장할 수도 쇠퇴할 수도 있는데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를 8가지를 제시했어요. 읽어볼게요. 한번. 네. 첫 번째는 빈곤 함정. 빈곤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은 곤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동렬 씨가 말씀하신 대로 빈곤국은 정말 없는 게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바닐라를 전문화시켜서 교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탐욕의 시대에서 이야기한 녹색 기아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뭐 궁금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난한 농촌 마을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 근데 또 사실 바닐라가 향신료이기 때문에 또 식량으로 유사시에 쓸 수도 없잖아요. 네. 네, 보면은 이제 바나나랑 바닐라를 좀 혼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바나나는 뭐 식량으로 쓸 수 있지만 바닐라는 향신료잖아요, 말 그대로. 네, 쓸 그래서 수가 없죠. 재배하다가 중간에 뭐 기근이 닥쳐서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보리나 쌀 이런 거는 아직 다 곡식이 여물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뭐 죽같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바닐라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프리카 농촌에서 뭐 자주 일어나는 또 일인데 아이들이 HIV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에이즈로 또 부모님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가장 나이 많은 아이들이 책임을 떠맡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영농기법이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농사를 망치게 되고 아이들은 또 마을의 다른 그런 가정에 또 의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영농기법을 비슷한 뭐 그런 기술적 노하우 이런 게 또 자동으로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기술적인 전문 지식의 그런 필요성도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빈곤 함정 그리고 또 어떤 바닐라가 비록 그 이론적으로는 큰 소득원이 되지만 사실상 좋지 않은 어떤 재해라든가 다른 뭐 에이즈라든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빈곤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체 그 식용 작물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 한편이 또 무거워지는데요. 뭐 예. 식량계 헤지펀드라고. 네, 바닐라 우리가 흔히 뭐 커피숍 가서 뭐 바닐라 무슨 라떼 이런 거 먹는 네. 그 향신료 그 네. 얘기한 거죠. 네. 예. 왜 어떤 나라는 그 빈곤 함정에 빠져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제가 아까 동현 씨 여쭤봤고 두 분이 잘 이제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결국 나오는 말씀이 그 에티오피아 사례도 아까 들었지만은 빈곤의 함정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자연 지리적인 환경과 관계가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미국인들은 자연 자원이 풍부한 정말 미국의 국토를 보면 굉장히 또 좋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한테 또 알라스카를 매입해갖고 그냥 네, 로또 긁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부동산 사업을 잘하는 친구들인데 네. 그 정말 그 풍부한 자연에다가 또 그 천혜의 또 자연지리 조건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대서양 이런 걸 다 네.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알래스카 선벨트부터 스노우벨트까지 다 이 아우르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여전히 그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르내리는 에티오피아라든가 볼리비아 또 앞으로 나올 키르기즈스탄, 티벳 이런 나라들은 높은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그 수송 비용, 뭐 운송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또 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고립에 직면해 있는 이유가 이 자연 지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험준한 산맥에 또 둘러싸여 있어서 또 전기 같은 그런 게 들어가기도 또 힘들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높은 수송 비용이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네. 라고 또 애덤 스미스께서 또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님. 네, 네. 국부론을 국부론을 쓰신 네, 분이군요. 쓰신 네. 미국의 경제학자신데 불리한 지리는 한 나라를 빈곤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을 높인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부는 기초적인 보건, 도로, 전력망, 항구 같은 공공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네, SOC라고도 하죠. 네. 국민 자체가 빈곤해서 국민들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면 뭐 정부가 무능력하고 부패해서 세수를 걷어들일 수 없거나 아니면 또 무거운 채무를 지고 있고 제한된 세수를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뭐 채무 이행에만 사용해야 한다면은 네.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 탕감이 유일한 방법이죠. 지난번에 나눈 내용이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부채가 좀 네. 걸림돌이네요. 또 부채네요. 네, 부채가 정말 부채질을 하게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혜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 정부는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필수 인프라, 즉 뭐 아까 말한 SOC, 사회 간접 자본, 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하고 또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그 역할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아시다시피. 근데 그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기업이 활동하게 하고 어떤 사회 기본적인 간접 자본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수행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 정부일 경우 결국 전쟁 그리고 혁명, 쿠데타, 무정부 상태 등 국가 실패가 초래될 수가 있죠. 네, 네. 실패 국가. 네. 그 외에도 문화적 장벽이나 뭐 혁신의 결여 등이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데 뭐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모자라죠. 너무나 많은 그런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빈곤 국가들의 가장 큰 도전은 빈곤 함정의 극복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제프리 삭스는 다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구 세계를 비롯한 부국들의 원조가 부자 나라들의 원조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프리 삭스는 이 발전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대외 원조 또는 공적 개발 원조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빈곤한 가게, 빈곤한 기업, 뭐 빈곤한 정부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해도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죠. 네, 네, 따라서 부국들의 기부금은 빈곤한 가게에서는 소액금융,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도 뭐 하는데 예. 네, 을 통해서 이제 자본 축적을 도와주고 빈곤한 정부에게는 공공 예산을 마련하도록 도우면서 빈국의 경제가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프리 삭스의 주장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그 사다리 우리가 이제 아까 빈곤 함정을 얘기하면서 외부에 사다리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사다리에 첫 발을 올려주더라도 그 외부의 그 힘을 통해서 네. 그 막상 그 빈곤 국가 입장에서 사다리를 첫 발 이상 더 이상 타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다시 함정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다치게 되거나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죠. 네, 제플 삭스는 이런 걸 또 재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런 재난은 적절한 처방, 뭐 훌륭한 처방 그런 게 필요한데 네. 뭐 예컨대 뭐 밧줄 같은 게 옆에 사다리 옆에 같이 있다면 네. 미끄덩 하더라도 밧줄을 잡아서 다시 중심 잡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안정 장치 같은 것도 아예 아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라가 빈곤하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프리 삭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처방을 내려요. 네. 그 말씀 지금대로 그 제프리 삭스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여러 본인의 경험 사례를 이 빈곤의 정말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해법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해결사, 뭐 임상 경제학자. 네. 네. 영어로 뭐죠? 당황했어. 예, 클리니컬 이코노믹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런 거. 그 클리니컬 이코노미스트로 불리는데 병을 치료해 주는 경제학자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사실 제프리 삭스가 치료 전문 의입니다. 네. 전문 의인가요? 네, 전문 의예요. 네. 네. 그리고 제프리 삭스가 1980년대부터 대외 채무와 인플레이션을 고통받는 그런 개발도상국가 또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의 거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볼리비아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볼리비아의 경제 자문관으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네. 네. 매우 짧은 시기 동안. 예. 네. 근데 4만% 감이 오십니까? 4만%요? 네, 4만% 요새 그 그럼- 악동뮤지션 200%도 나오는데 네네. 네, 그몇 배인가 200% 200% 넘쳤네요. 4만% 인플레이션을 10%대로 억제했어요. 대단한 성과죠. 천문학적인 성과네요. 굉장한 성과인데 이거에 관해서 또 이 부인의 도움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부인이요. 네. 네. 제프리 삭스 교수의 부인은 소니아 삭스거든요. 소니아 삭스님. 네,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삭스 교수는 부인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경제학에 응용하게 된 거죠. 실제 빈곤 퇴치에서도 이렇게 볼리비아 사례처럼 사용을 하면서 임상 경제학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뭐 케바케 흔히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네, 케바케라고 하죠. 네, 막 그러니까 임상 경제학은 인간이 병을 앓는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 사람이 어떤지 왜 아픈지를 무슨 병을 겪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이제 치료하려면은 이제 가족력이나 주변 환경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빈곤 국가도 그냥 경제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처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삭스 교수는 임상 경제학은 8, 90년대에 여러 개도국이 알았던 구조조정책을 대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네, IMF에서 제시했던. 네. 개도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제개발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개도국의 상황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책은 선진국의 앞선 경제체제를 개도국에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삭스 교수 말대로 공여국은 수원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원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과거 20년 동안 나는 경제학의 무상 환자들, 즉 위기에 찌든 경제를 맡아 치료 방향을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아왔다. 나는 그 부탁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나의 아내 소니와 그 소아과 임상 행위와 정말 꼭 닮았다는 점에 놀랐다. 라고 또 이렇게 감탄을 맞이하나 하고 있어요. 그 제프리 삭스 교수가 부인 소니아 삭스 교수가 그렇죠. 이렇게 치료하는 그 소아과 치료하는 모습에서 이제 예. 뭔가
착안을 해서 네. 이제 본인의 전공에 적용을 해봤더니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요즘 유행하는 그 융합 연구 그런 거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 네, 네. 그러네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대를 역시, 선도하는. 네, 20대 때 하버드를 수석 네, 졸업하고 교수가 되신 분답게 대단해요. 네. 그 소니아 삭스도 대단하시지만 네. 의사라는 자체가 또 그걸 또 이제 경제학 나라의 병을 고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네. 대단한 책이 나왔어요. 정말 거시거시한 그 관점이죠. 거시거시. 네, 그렇습니다. 그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과 나누는 법을 한권의 책을 통해 배우는 오다가다 북카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 삭스의 치료법 하나를 공개해 볼까요? 그러면 볼리비아, 아까 동료 씨 말씀해 주신 볼리비아의 이 단기간 동안에 그 삭스 교수가 경제 자문관으로 있을 때 아까 그 4만 %를 10%로 그쵸. 잡았던 초인플레이션을 잡은 전설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레전드. 네. 네. 직접 만나보신 우리 혜원 씨가 조금 더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영광입니다. 제가 제프리 삭스 교수의 말을 전해볼게요. 나는 1923년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초인플레이션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되리라는 꿈에도 몰랐다. 카를로스 이투랄드라는 하버드에 유학 와 있는 볼리비아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볼리비아 친구를 만났군요. 네, 이 볼리비아 친구가 이제 제프리 삭스의 강연을 보고 그럼 그거를 볼리비아에 와서 해주시지 않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죠. 제프리 삭스가 이제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밀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학생이 이제 와서 그렇게 잘하면 우리나라 와서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바로 네, 해주세요. 해보시던가. 어디서 건방지게. 굉장히 난처했겠는데요. 네. 제프리 삭스 교수. 그래서 이제 제프리 삭스가 네. 뚜둥하고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고 갔겠죠. 네.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그 당시 볼리비아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1980년대에 볼리비아 정부는 거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부추기는 셈이죠. 그렇죠. 네, 근로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뭐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을 팔려고 하니까 뭐 또 신용이 신용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라서 해외 민간에 채권을 팔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중앙은행에 채권을 직접 매각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정부가 중앙은행에 그 채권을 직접 매각했다. 이거 참 웃기는 상황인데요.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좀 막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제프리 삭스가 왔어요. 자, 어떤 진단을 내렸나요? 네, 무엇보다 볼리비아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서 중앙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나게 할 그런 재정 조치를 탐색했습니다. 당시에 볼리비아에선 페소로 거래를 하긴 했는데 상품 가격은 달러로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물가가 계속 순식간에 오르니까 페소로 가격을 책정해봤자 다음 날이면 또 오르니까 번거롭죠. 그럼 뭐 1달러짜리 과자가 5천 페소였는데 뭐 1년 후에 살려고 그러면 뭐 200만 페소를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상품 가격을 달러로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프리 삭스가 볼리비아인 동료들과 함께 토론한 결과 볼리비아 예산의 핵심은 유류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석유 가격에. 네, 그러니까 정부는 석유 가격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상품은 가격이 달러로 책정하면서 석유는 오히려 가격이 페소로 책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폐 가치 이미 떨어지고
뭐 달러보다 화폐 가치가 확연히 떨어지는 페소로 책정을 하니까 결국 석유는 낮은 가격으로 아무리 가격을 올려봤자 낮은 가격인 거고 결국에는 유류세로 이렇게 충원을 하던 예산도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유 도입 단가가 상승 중인데 이거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 적자가 발생하고 또 적자가 발생한 거를 또 통합 팽창으로 메우니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네. 문제를 파악을 해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삭스가 한 차례 급격한 석유 가격 인상과 뭐 기타 재정 조치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를 볼리비아 정부가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삭스는 볼리비아를 떠났죠. 쿨하시네요. 어우. 네. 딱 이렇게 트렌치 코트 이렇게 확 휘날리고. 휘날리고 아 멋있네요. 공항에서 아디오스 볼리비아 뭐 이런 느낌을. 그래서 왜냐면 거짓말처럼 초인플레이션이 사라졌으니까 네. 이제 아디오스 해도 되는 거였죠.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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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전드. 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를 극적으로 바꿔놓은 그건 석유 인상이었어요. 석유 가격 네, 인상. 석유 가격 인상. 네. 네. 정부가 이제 유류세가 주 수입원이라고 했는데 석유 가격을 올리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부터 잘 걷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네. 인플레이션이 끝났고 예. 뭐 지금까지 볼리비아가 물가가 안정된 국가로 남아 있다더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의 예산 적자가 종결되고 환율도 안정화됐다고 그럽니다. 네. 하지만 또 몇 년 후에 예. 초인플레이션은 다시 나타나죠 아. 볼리비아에. 그런가요? 그분이 컴백 나타나셨죠. 홈. 네, 베이비 아디오스 컴백 아닙니다. 홈. 다시 왜 올라 그러세요? 올라 제프리 삭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냐 하면 몇 년 후에 볼리비아의 주 수출 품목이었던 주석의 국제 거래가 중단되었어요. 주석. 네,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또 임금 인상의 압박을 정부가 받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뭐 노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남미의 특성상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심패티나 이런 엠파티가 강해가지고 네. 노동자한테 임금을 팍팍 잘 주고 복지도 팍팍 줘야 된다 이런 그런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의 압박이 더 큰 거죠. 굉장히 그 관계 중심적인 문화가 경제에도 반영이 돼 있나 보군요. 네. 그래서 그 정부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또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죠. 제일 만만한 게 화폐 찍어내는 거니까요. 다시 네. 맞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네. 근데 화폐를 찍어내서 다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시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결국엔 또 화폐 가치가 떨어졌죠. 그렇죠. 또 이 초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네, 제프리 삭스는 중앙은행에서 잔뜩 발행한 페소를 회수하려고 중앙은행 보유 죄송합니다. 중앙은행 보유 외환을 매각했어요. 네. 예.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페소가 다시 은행으로 회수되었죠. 네. 보유 외환을 매각하면은 이제 다시 페소가 흡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다시 페소 환율이 오르게 되고 또 상품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니 임금을 인상할 필요도 없어지고 초인플레이션도 다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와, 뭐 가히 허준, 네. 네. 뭐 아니면 뭐 화타에 비견할 만한 그런 탁월한 의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에 갖고 있던 뭐 외화들을 네. 외국에서 페소를 받고 다시 외국에 되팔고 그렇게 해서 네. 페소를 자기네가 다시 품어들임으로써 네. 이제 페소의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이제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한 그런 네. 거가 되겠죠. 솔직히 당시 막 신용도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외환을 매각한다는 거는 과감한 결단. 엄청나게 과감한 결정이죠. 초강수.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인 성과를 냈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와 뭐 강한 리더십이 결합돼 갖고 이제 볼리비아가 안정됐다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뭐 삭스는 안정화 이후 개발에 있어서 거시경제 개혁의 근본적인 또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죠. 네. 네. 볼리비아가 이제 산악 내륙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불리한 지리 조건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고 뭐 경제 개발에
커다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아까 그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네. 네. 그래서 만성적인 그런 빈곤 탈피가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문제가 이렇게 네, 굉장히 작용한다는 거죠. 네. 그랬고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경제학자들, 뭐 네. IMF를 저격한다고 네. 스나이퍼 저격한다. 뭐 네. 저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하.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현실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간과했다. 네. 그래서 좀 과장을 덧대자면 뭐 탁상골롱을 하고 있었다 너네들은. 아, 네. 탁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우, 너희들은. 되게 네. 센데요, 발음이. 저격 헤드샷. 빡. 아주 두 분이 재미있게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볼리비아에서 어떤 초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거 잘 병을 진단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예가 책에 나오죠. 폴란드 네, 예로. 네. 폴란드. 네, 역시나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프리 삭스의 두 번째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민주화로의 정치 그 당시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네. 구소련권에 속했던 공산주의국에 속했던 폴란드가 민주화로서의 정치적 전환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죠. 네. 1989년 폴란드에서의 제프리 삭스의 활동을 혜원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당시에 폴란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2차 대전 이후에 공산당이 집권한 폴란드는 부채 증가, 산업 쇠퇴, 지도층 부패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성향이 강한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네네. 89년 6월에는 연대 노조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서 부분적인 자유선거가 치러지고 연대 노조가 양원을 휩쓸면서 민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이때 삭스 교수한테 사실 이전에 경제를 도와달라, 경제를 극복하는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삭스 교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었으니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그분이 나타난 거죠. 아, 그렇군요. 해결사. 네. 그 민주화 열사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어디 한번 민주화 시켜봐. 그럼 가줄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또 폴란드에서도 인플레이션, 뭐 예산 적자, 과중 채무가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네. 이제 안정화 번영을 위한 삭스의 그런 시도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통화 안정,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채 탕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네. 통화 안정은 충격 요법이라고도 불렸죠. 네. 예. 네. 폴란드 화폐인 질로티 안정화 기금 10억 달러를 조성한 뒤에 1990년 1월 1일 가격 통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 해제하면서 상품 가격이 하루 만에 5배 가까이 폭등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죠. 이거 뭐 잘리는 거 아닙니까, 제프리 삭스? 아우,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겠어요. 하지만 암시장 거래 대신 정상 거래가 활성화되었죠. 밑에 이제 어두운 마켓, 암흑 마켓에서 풀리던 게 이제 다 폐지돼 버리고 정상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독일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상품과 외화 거래가 활성화됐죠. 질로티 안정화 기금 덕분에 환율이 유지되고 초인플레를 방지하면서 가격 정상화, 교역 활성화를 달성한 것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뭐 두 번째로 그 개혁을 통해서 살아남기 시작한 경제가 채무이행 부담으로 정체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400억 달러에 달하던 부채 중에 150억 달러를 협상을 통해 탕감받게 했습니다. 이게 또 탁월한 중요하겠네요. 또 네. 네고시에이터, 네. 브루스 윌리스가 또 네고시에이터 열연했었죠. 네. 네. 직접 그 제프리 삭스 교수가 니고 그 협상을 한 건가요? 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자세한 거는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예. 네. 저는 이때 살아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살아 있으셨어요. 네. 살아 있네. 그래서 부채를 탕감받게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했고요. 또 현재 폴란드의 시장 규모는 동유럽 최대로 성장했어요. 그래갖고 뭐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폴란드 경제가 동유럽 국가 중에서 굉장히 네. 좋은 상황에 속해 있죠. 네. 이렇게, 제프리 삭스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볼리비아와 폴란드
그 두 나라의 비교를 통해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상 경제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네, 볼리비아와 폴란드 두 국가 모두 인플레이션과 예산 적자라는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 안정과 부채 탕감을 통해 경제 안정화를 가져왔죠. 네. 하지만 이 상황은 유사하지만 네.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볼리비아는 산악 지형에 둘러싸여서 안정해서 개발과 번영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힘겨운 반면에 예. 폴란드는 서유럽 시장과 근접해 있죠. 네, 맞아요. 그래갖고 러시아도 독일하고 그렇게 폴란드를 서로 먹으려고 네. 이렇게 탐냈었죠. 네, 시장이 근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경제 자유화 이후에 교역 활성화도 교역이 더 활성화되고 네. 또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장이 근접할수록 경제가 풀리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이를 통해서 각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깊은 위기에 빠진 사회는 언제나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점을 또 강조를 합니다. 네. 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외부에서 항상 와서 뿅 하고 또 다시 뿅 가고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기에 빠진 개인이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국가들조차도 역시 경제 기초 여건을 바로 잡고 또 개혁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서 원조가 꼭 필요하다는 네, 그런 것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임상 경제학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국가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비해보는 네, 그런 관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프리 삭스가 볼리비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내린 처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비유하자면 이제 아까 슉 나타나서 또 슉 해결하고 가고 이런 어떤 멋진 모습들, 말하자면은 어떤 외과적인 처방으로서 이제 뭐 약으로 치면 구원투수, 그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치면 외과적인 처방을 통해서 즉 이 외부 원조를 통해 뭐 이런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운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뭔가 좀 제프리 삭스 뭐 이런 느낌. 네, 뭔가 해결사. 의리 하고 의리. 나타나서 형 해주고 제프. 의리 하고 또 가고. 제프 의리. 제프 의리 삭스. 제프을이네요. 네. 그 일단 빈국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에게 외부 원조가 필요한 이유, 아까 그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째, 경제적 기초 여건을 바로 잡는데 원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중에 부채 탕감은 빈국이 경제적 사다리에 바로 올려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둘째, 말씀하신 그 개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역시 원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로티 안정화 기금이 명확한 예인데, 아까 혜원 씨가 말씀하신 그 10억 달러였나요? 네, 그 안정화 기금에 은행이 10억 달러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여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이제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는요. 네, 맞습니다. 뭐 원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 다 원조를 받았어요. 그렇죠. 미국은 독립전쟁 동안 프랑스의 원조를 받았었고 아하. 10년 후에 한국도 똑같은 원조를 받았죠. 우리나라도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방대한 금융 지원을 받았고, 물론 이거는 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네, 독일과 폴란드도 부채를 탕감받았죠. 그래서 이 원조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네. 원조가 지원된 상황만 본다면 예. 모든 국가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뭐 한국, 이스라엘, 독일, 네. 뭐 폴란드까지. 예. 네. 모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서 다른 국가의 어려움을 두고서 너네 일은 너네가 해. 너네가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제프 의리 삭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 네. 그렇죠. 제프리 삭스. 네, 빈곤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거나 뭐 취약하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네. 것이죠. 예.
그런 건 우리 제프 의리삭스 교수께서 용납하지 않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네. 지금 두 분 하신 말씀이 정말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원조, 결국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상과 나누고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한 권의 책을 통해 알아보는 오다가다 북카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혜원 씨, 동료 씨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다리에 발을 올렸으면 위로 올라가야죠. 네. 그런데 경제발전 사다리의 몇 계단 더 높은 곳에는 극단적 빈곤은 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시 말해 1달러에서 2달러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15억 명 이상에 달합니다. 네. 대표적인 그 속한 저소득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죠. 네. 예, 지난번 탐욕의 시대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네. 네. 맞아요. 예. 방글라데시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빈곤국이지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에요. 그런가요? 네, 파리가? 1억 6천만 명. 네,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많네요.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오. 네, 1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이제 개발의 걸림돌이면서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디딤돌인데요. 네. 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입니다. 아, 이것도 맞아요. 의외죠? 그러네요. 네. 의류 산업은 매년 220억 달러, 약 23조 원이죠. 한나라로 네. 하면 이런 규모의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60%는 유럽으로 23%는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모델 삼아서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꿈꾸면서 1980년대부터 섬유 산업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수도 주변으로 밀집된 4,500여 개의 의류 공장에는 36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고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죠. 네. 그래서 국제 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아의 이제 최소 노동 연령은 14살입니다. 네. 이제 93%의 14살 미만 어린이 노동자들이 이제 가내 공장의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지금 세계 8위의 인구 대국이면서 네. 뭐 또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이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여전히 그 문제들이 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탐욕이 시대 때 잠깐 동렬 씨도 혜원 씨가 얘기했던 그 라나 플라자 예. 네. 작년 있었던 사건이죠. 예. 네. 그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의류 공장에서 공장이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나서 1,135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 만큼 방글라데시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반증한 그 참사인데요. 네, 아동 노동 문제도 심각한데요. 음. 유니세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재활용 공장에서는 5살짜리 소년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와우, 5살. 그 사진도 되게 유명하죠. 네. 완전 그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풍선 공장에서 일하는 뭐 그런 네, 네. 5살 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5살 때. 전 유치원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6살 다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빨리 다니셨군요. 네, 5살 때 보통 아이들은 엄마랑 놀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고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도 친구들도 들어가기 있고. 전 네. 진짜 애기예요. 진짜 네. 놀아야 되는데 애기인데 이때. 그런 애기가 네. 그렇게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조그마한 손으로 일한다는 것도 안타까운데요. 음.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한 재활용 및 풍선 공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에서 컬러 페인트를 분사하고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가방을 만들고 금형틀을 짜는 작업을 해요. 세상에. 아이들 같은 경우 명령력이 되게 약해서 이런 그러니까 성장기에 특히나. 네, 이런 환경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부모들이 이제 어린 자식들을 벽돌 공장이나 뭐 건축 현장 그리고 뭐 쓰레기 줍기 같은 그런 노동 현장으로 내보내는 일이 다반사인데 네.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터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버는 돈이 고작 이제 한 달에 $66. 그러니까 아.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대략 한 7만 원에 못 미치는 아, 그런 돈. 그렇군요. 하루 12시간 이상씩 한 달 내내 일해도 7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상태인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여기서 어른이 되기 전에 부상을 당하거나 뭐 감염으로 이렇게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네. 야. 아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목이 막히네요. 네. 목이 메요. 그 라나플라자 사례뿐만이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그렇죠. 단적인 너무나, 사례일 뿐이고. 예 열악한 그런 상황 안에 지금 방글라데시 세계 인구 8위다라는 그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만 해도 블러드 다이아몬드만 네,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게 왜 블러드 다이아몬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잠깐 아, 얘기하자면은 그래요? 이게 아프리카 내 혁명군과 정부군과 반군이 있어요. 시에라리온. 네, 시에라리온도 네. 있고 이제 나라가 생각 안 나네요. 라이베리아 뭐 이런 나라. 네, 라이베리아. 있었죠? 네. 이렇게 이 두 국가를 관한 혁명군인데 RUF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 RUF가 그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쓸 네. 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다이아몬드를 채취해요. 분자금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네. 예, 근데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인력이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소년병 문제도 있는데 네. 거기에 아동 노동도 함께 포함되고 아, 또 문제는 그 혁명군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군도 똑같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그렇죠. 판매해서 아.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네. 하나는 퍼스트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세컨드 다이아몬드인데 퍼스트 다이아몬드는 좀 기계 같은 걸로 채취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이래서. 네. 근데 세컨드 다이아몬드는 그냥 이렇게 돌 깨면은 나오는 예. 이런 제가 직접 그냥 쟁기 들고 가지고 이렇게 캐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다이아몬드거든요. 영화에서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세컨드 다이아몬드에 속하는데 그렇게 분류되는데 네.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죠. 네. 네. 영화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네. 저번에 그 호텔르안다 영화를 추천드렸었는데 네. 네. 이번 이번에는 주에는 한번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영화를. 네. 사실 소년병, 아동 노동 또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네. 좀 얘기를 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빈곤의 종말 다시 돌아와서 빈곤의 종말은 2025년까지 지구상의 절대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 제프 의리삭스 교수님의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네. 예, 제프리 삭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인류의 7분의 1이죠. 지금은 7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발전의 사다리에 아직 발조차 올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누군가 밧줄을 던져서 이들을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디딤돌을 놓아 주어서 첫 계단에 맞습니다. 발을 디딜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네네. 네. 그 지금 상황이 여전히 7분의 1 이상의 세계의 사람들이 사다리 첫 계단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제프리 삭스가 빈곤의 종말을 보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에 밀레니엄 발전 목표를 달성한다. MDG라고 하죠. 네. 2025년에 극단적 빈곤을 끝낸다. 그리고 2025년보다 훨씬 이전에 세계의 모든 빈국들이 경제 발전의 사다리 위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네. 부자 나라들, 부국들의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한다. 네. 네. 부자 나라의 적절한 재정 지원. 그래서 제프리 삭스는 미국을 포함한 이런 부자 나라에서 국민들 지갑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푼돈. 푼돈이라 하죠. 네. 이런 돈으로 빈곤의 종말을 빈곤의 종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룰 수 있다고. 빈곤의 종말을 막으면 안 되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자 나라의 원조가 결국 지구 전체 경제 발전과 안보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는데요. 네. 군사비로 많이 쓰죠.
군사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예도 네. 결국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노동을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 군수 산업에 좀 많이는 투자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군비 군수. 증강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예. 또 세큐리티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물론 오바마 정부부터는 조금 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미국이 그- 군수 사업이 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흑자를 네. 부르기 위한 주된 그런 수단임에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뭐 2차 세계 대전에서 군수 병점 기지화로 돈도 많이 벌었었죠. 그 단맛을 봤기 때문에 더 군비 증가에 군수 산업에 힘쓴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2001년도에 이제 9/11 네.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2005년에 이제 4,500억 달러를 군비에 지출했어요. 네. 근데 뭐 이 돈으로 뭐 평화를 얻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최빈국들을 돕는데 미국이 얼마의 돈을 지출하느냐 비교를 해보면 아까 얼마죠? 2005년도에 4,500억 달러를 군비에 지출했는데 예. 150억 달러, 그러니까 10%도 안 되죠. 10%도 와우. 안 되는데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0분의 1이네요. 네, 그렇죠. 그 3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이 돈을 이제 최빈국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 당시 2005년이면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냐 빈곤 퇴치냐 그것이 문제다. 네. 그런 말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는 그 군수 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또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을 위해서 다른 이라크 외의 나라들의 빈곤에는 네. 굉장히 무심했다는 부분이 또 역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다 가다 북카페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너무 많이 빨리 네. 갔어요. 그 하나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동렬 씨, 혜원 씨, 네. 빈곤의 종말이 과연 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 부국들에게 선진국들에게만 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좀 우스운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남을 돕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뭐 호의인데 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네, 네, 물론 돕는 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맞는 일이긴 한데 네. 남한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단 네. 우리 스스로부터도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자신부터도 뭔가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봉사단을 많이 파견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하지만 이제 정작 GDP 대비 ODA 비율은 이제 OECD 닥이라고 네. 해서 이제 선진국들의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네, 개발원조 네, 위원. 개발원조총회 거기서 이제 회원국 중에서는 이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번 정권하고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이제 증액할 것을 목표로 이렇게 내세우긴 했지만 네. 또 뭐 조금 더 많은 노력과 네. 더 가속화된 그런 실천이 있다면 뭐 주변국들에게 또 강대국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또 분발을 논하기에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네. 빈곤의 종말은 물론이고요. 네. 네. 혜원 씨는 어떠세요? 네, 빈곤의 종말이 오냐 안 오냐 이 질문은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전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온다는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조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빈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원조액을 가지고 어떻게 원조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솔직히 빈곤의 종말이 나오기 전까지의 ODA라고 정의하기보단 대외 원조는 대외 원조. 솔직히 대단한 효과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점도 빈곤의 종말에서 제프리 삭스가
비판을 어느 정도 했었고요. 네, 사실 그 전에 원조액의 절반 이상은 최빈국 국가 원조를 위해서 쓰이기보다는 맞아요. 중등 소득 이상의 국가에게 군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공한 원조였습니다. 외교적인 그런. 네, 아까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예. 제가 머뭇거렸던 것도 그런 관련된 일이었고 예. 온두라스와 미국의 관계만 살펴봐도 과거의 대외 원조는 이권 경쟁이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ODA가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책을 통해서 예. 원조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명시를 하고 네. 또 그 원조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원조를 하자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여국의 변화와 더불어서 수원국 또한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해요. 아까 동렬 씨가 말씀하는 것처럼 과 같이 이제 그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원조가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요구를 하고 그거를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빈곤이 정말 종말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아직 제프리 삭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다가다 북카페 세 번째 시간으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밖에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빈곤의 종말 또 제프리 삭스 하면은 또 다른 같은 시점에 나온 다른 또 유명한 저자가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스터리. 네, 윌리엄 이스털리 교수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이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조의 관점과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네 번째 북카페 시간에 걸쳐서 빈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로 넘어가서 또 관점을 비교하는 또 북카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시간 즉 빈곤의 종말 2부를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오다가다 북카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다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